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 아미랩 석사과정 하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뉴럴 디자인 네트워크 그래픽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위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그래픽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풀겠다는 건데 이렇게 최초로 있는 시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또 새롭게 하고 디파인을 잘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논문인 것 같습니다. 네, 논문 모티베이션에서 저자들은 이 그래픽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 과정은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과정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것이 이제 디자이너들에게 또는 디자이너들 고용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쪽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문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로부터 의도가 아마도 이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던 그 기술을 단지 뉴럴 네트워크로 구현을 해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디자이너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과중되고 굉장히 낭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툴을 만드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픽 디자인 중에서도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레이아웃은 어떤 구성 요소, 컴포넌트들의 위치,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들은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프로블럼을 풀겠다고 했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이나 텍스트, 이미지 같은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User Specified Constraints라고 해서 이제 요구되는 제약사항,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은 뭐 탑에 위치해야 된다, 아니면 텍스트는 이미지 아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스트레인트들이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반영하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Related Work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Natural Scene Layout Generation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이라는 이 개념이 그 텍스트 혹은 싱그래프를 컨디션으로 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인터미디엇 리비 그 중간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에 보시면은 싱그래프로부터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태스크인데요. 이 가운데에 신 레이아웃이라는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레이아웃이 많이 활용되었었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레이아웃 VA라고 해서 어떤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여기 보시면 펄슨, 스노우, 스노우보드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블 셋이 주어졌을 때 이 셋에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둘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거는 내추럴 씬은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자들이 얘기하는 그래픽 레이아웃과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씬에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레이아웃이 바운딩 박스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바운딩 박스가 뭐 5픽셀, 10픽셀 시프팅이 되더라도 이것이 리얼리스틱한가 혹은 의미 있는 샘플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래픽 레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어떤 타이틀이 중앙 정렬이 되어야 되는데 5픽셀, 10픽셀씩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내추럴 씬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태스크와 그래픽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태스크는 구분되어야 된다. 네, 이걸 제가 그냥 말로 다 해버렸는데 여기에 적힌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씬 레이아웃 제너레이션과 달리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와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또한 이런 픽셀 단위 움직임이 그 심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네요. 네, 그래픽 디자인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태스크 두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아웃 겐이라고 해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노이즈로부터 레이아웃 샘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델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그냥 무작위로 샘플링 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태스크 얘기했던 것,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원하는 컴포넌트가 있을 때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태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컨텐트 어웨어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고 해서 어떤 키워드나 카테고리와 같은 컨텐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미지에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태스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간 컴포넌트들 사이의 릴레이션에 대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나타내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이라던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합니다. 그걸 저자들이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저자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션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어떤 컴포넌트, 이 노드들이 있고 엣지가 있을 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엣지, 그 정보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나머지 정보를 모두 채우는 릴레이션 프레딕션 모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컴플리트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터레이티브하게 어울리는 바운딩 박스를 하나 생성하는 것이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을 거친 이후에 바운딩 박스의 로케이션 등에 대해서 미세하게 조정하게 주는 모듈이 있고 그것이 리파인 모듈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G라고 하는데 아래에서도 G라는 피처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G는 그래프 피처를 의미하고 이 그래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노드랑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O가 오브젝트고 E가 엣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엣지 같은 경우에 로케이션 엣지와 사이즈 엣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로케이션 엣지는 여기에서 보듯이 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뭐 이런 방향 정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엣지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음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그 상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진 엣지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피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듈 아까 말씀드렸던 릴레이션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 트랜스퍼와 약간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G가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프입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프로부터 레이턴트 벡터가 인코딩 되는데 네, 이 GC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G가 마치
타겟 소스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GP가 지금 partial constraint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 완성되지 않은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지로부터 뽑아낸 이 레이턴트 벡터와 그 미완성된 그래프를 가지고 H 벡터를 뽑고 그 H 벡터를 다시 FC 레이어 통과시켜서 엣지를 다시 뽑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아있는 엣지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는 이 엣지, 그라운드 트루스 엣지와 우리가 예측한 엣지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그 다음에 이 G 레이턴트 벡터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G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KL 다이버전스 G를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안 하면 KL 다이버전스 로스. KL 다이버전스 네, 교수님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이게 그냥 지가 뽑혀 나왔을 뿐이지 샘플링 된 게 아니어서 그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샘플링이라던가 그런 과정이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KL 다이버전스를 잴 수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전에 KL 다이버전스 자체의 데피니션이 네네. 디스트리뷰션 두 개 사이에 네네. 디스크리펀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뭔데가 지금? 네네. 이게 네. 그 G 디스트리뷰션이랑 노멀 디스트리뷰션 사이에서 KL 다이버전스를 재고 있습니다. 그러면 G 디스트리뷰션 G가 지금 디터미니스틱한 거니까 네네. 그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주려면 디퍼런탈라이제이션 이게 베레이션 오프닝 필요한 거. 네,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대한 서술은 그 서플리멘터리에도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들어가는. 네,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은 그래프는 컴플리트 릴레이션,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모두 완성된 그래프를 인풋으로 받아서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피겨에서 보듯이 바운딩 박스를 하나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를 예측하고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예측하게 되고요. 네, 여기 위에서 보듯이 처음에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는 아니고 이거는 완성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의미하는데 완성된 그래프를 의미하는데 이 그래프에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이 피처와 이완성된 바운딩 박스 정보를 이제 TK라고 하고 이 TK 벡터로부터 그 CK 컨디션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CK 컨디션과 이완성된 바운딩 박스로부터 그걸 인코드하고 다시 디코드하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그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이나 이런 건 서술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VA라고 정확히 명시를 한 걸로 봐서 통상적으로 컨디셔널 VA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바운딩 박스를 만약에 그 처음에 9개의 바운딩 박스를 알고 있을 때 10번째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로스가 먹여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을 예측할 때는 트레이닝 단계 얘기인데 10번째 내가 예측한 바운딩 박스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사용해서 다시 11번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내가 혹시 잘못 예측했다 하더라도 맞춘 정답으로 다시 컨디션을 바꿔서 다음 걸 예측하게 하고 다시 로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대신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내가 예측하는 걸 버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거를 티처 포싱이라고 부르는 아, 네, 티처 포싱. 아래는 트레이닝할 때 기본적인 네. 그라운드레스를 넣어준다. 네. 그러니까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 시퀀셜하게 하나씩 다음 거에다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시퀀셜하게.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라운드 숫자 입력해주고서 아웃풋이 각각 다음 스텝만 티처하고 언롤링을 해서 몇 스텝, 픽스 스텝만큼만 언롤링해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라운드 소스 인풋이 좋았을 때만 잘 프레딕션하고 하는 티처 코칭.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학습을 시키고 논문에서도 티처 포싱이라고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에런 로스와 그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KL 다이버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이즈에 컨스트레인트를 걸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 사이즈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컨스트레인트를 걸고 싶으면은 그 사이즈에 대해서 유지하는 로스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바운딩 박스에서 그 가로 세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HBB 엔코더에서 BBK가 바운딩 박스잖아요. 그리고 GK는 네. 뭔가 벡터잖아요. 네. 그 엔코더가 형태가 어떻게 돼요? H는? 아, 이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H가 FC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바운딩 박스 파라미터가 4개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인풋이 4채널에서 128채널로 가는데 네. C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예요? C가 중간에 삽입이 되나? C가 중간에 삽입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저희 레이어 3번에서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 잠시만요. 여기서 컨디션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은 디멘전 컨디션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로 다시 들어가. 네. 여기서 T가 셋이잖아요. 셋 맞죠? 네. TK가? 네. 저거 픽스드 랭스가 아니잖아요. 베링 랭스잖아요. 아, 네. 매번 다르지 않나? F가 없지? 근데 대문자 5가 뭐예요? 대문자 5가
거기 컴포넌트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 유저 파라미터예요? 이거는 네, 처음에 주어지는 파라미터입니다. 그 개수 자체는. 바운딩 박스가 네. k-1인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갈 때 k-1까지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른다인데, 근데 그 나머지 모르는 걸 안지만 얻는 게 아니라 언노운이라는 그 언노운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언어로 해서? 네.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한 과정 중에서는 사이즈가 아마 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 업데이트가 TK가 들어갔을 때 저 TK가 베링렌스인 걸 핸들링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5라는 그 개수로 네. 학습시켜놓으면 5를 못 바꾸는 거예요? 이 5가 디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G 업데이트 결과는 그 네. 채널에 원래 고정이 돼 있으시면 네. TK의 컨텍스트 그런 느낌인데 네. 5랑 K-max 맥스 값이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델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퍼 리밋이 걸려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아마 걸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G 업데이트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네, 그래프 컨볼루션입니다. 그 컨볼루션이면은 랭스에 상관없어야 되지 않나? 상관이 제네럴한 그래프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되면 그래프 노드 개수나 엣지 개수가 상관없고 커넥션에 상관없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스터디를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은 안 돼요. 네. 이게 저도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해서 따로 깊게 찾아보지는 않았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취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거는 그래프에서 그래프로 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피처를 뽑아내는 G에서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모듈로 넘어가서 리파인먼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을 했는데,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한 이 노이즈를 첨가해가지고 다시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가지고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인데요. 실험에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매거진이라고 해서 실제 그 잡지 페이지 이미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코리스판딩 레이아웃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코라고 해서 이거는 모바일 앱에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아마 오토매틱한 메소드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배너 에즈라고 해서 요거는 이 저자들이
만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매거진과 에즈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개수는 똑같은데 약간 어트리뷰츠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싱그래프트 이미지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싱그래프에서 이미지 만드는 그 모델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레이아웃 웨이라고 해서 아까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레이블 셋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태스크였습니다. 그리고 뉴럴 디자인 네트워크가 여기서 NDN이라고 줄여 쓰는데 NDN이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논이라고 할 때는 그 constraint, 그러니까 릴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 all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런 릴레이션에 대한 것이 모두 확정되어서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arro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leave one out 세팅이라고 해서 하나의 릴레이션만 그 빈칸을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제공을 하는 세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을 보기 전에 이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하나의 레이아웃 내에서 I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I 컴포넌트와 좌측 정렬, 중앙 정렬 혹은 우측 정렬에 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컴포넌트, 가장 정렬이 비슷한 컴포넌트와 그 정렬이 어긋나 있는 정도, 그것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설명하면은 어떤 레이아웃이 딱 던져졌을 때 이 컴포넌트들이 서로 정렬이 되어 있나 없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맨 윗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그러니까 컴포넌트만 제공이 되고 엣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입니다. 이때는 일부 그 에이즈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싱그래프트 이미지가 좀 더 좋은 FID 스코어를 보이기도 하고 결과 좀 컴패러블하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라이먼트 점수 같은 경우에 싱그래프트 이미지에서 다 대체로 높게 나오는데요. 그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싱그래프트 이미지가 그 어떤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경향성을 가지고 픽스된 로케이션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작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특성이 그 리얼리스틱한 혹은 데이터셋의 분포에 좀 더 어울리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거에는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여기 밑에서 보듯이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제공되어 있을 때는 싱그래프트 이미지가 모두 FID가 낮고 그러니까 좋지 않게 나오고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저도 몇 개 더 체크를 해봤는데 이 얼라인이 작게 나오는 게 좋은 건데 여기에 이 싱그래프트 이미지가 더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볼드가 좀 잘못된 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FID가 더 높을 때도 싱그래프트 이미지가 얼라인은 더 어긋나지 않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수점 자리가 잘못된 거 아, 스케일이 너무 많이 잘못된
이게 아카이브도 그렇고 이제 ECC에 공개되어 있는 페이퍼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스케일 차이가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 세팅, 이거는 리브 원아웃 세팅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네, 하나의 릴레이션만 가린 채 예측하도록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VA보다 다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 크게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파셜하게 존재할 때와 그다음에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파셜하게 존재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 지표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레이아웃 중에서도 컴포넌트들이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냐 작냐, 상대적으로 크냐 작냐만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에 대해서 거의 6가지 정도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로케이션이 담는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리파인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3는 컴포넌트 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터레이티브하게 바운딩 박스를 예측할 때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예측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사이즈 컨스트레인트가 아마 걸려 있을 때 그게 아니고 그 릴레이션 관계에서 사이즈가 큰 것부터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방식이고 오커런스는 좀 더 많이 존재하는 컴포넌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미지가 4장으로 가장 많다고 하면 이미지들부터 배치하는 방식, 그리고 랜덤은 랜덤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오더를 매겼을 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프리딕션 에러는 자발적 정보예요? 프레딕션 에러는 네, 작을수록 좋은 건데, 네, 좋은 겁니다. 근데 오더가 반대 아니에요? 네, 프레딕션 에러에서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테이블 4 같은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를 처음에 걸어줬을 때 마지막 최종 결과물에서 그 컨스트레인트가 어떻게 끝까지 남아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최종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릴레이션을 확인해가지고 처음에 컨스트레인트로 걸었던 릴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남아있냐를 체크했습니다. 이거는 그 릴레이션을 어떻게 체크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사람이 체크했을 걸로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러티브 컴패리즌인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컨스트레인트가 모두 있을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유사한 모양의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 하지만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는 약간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그라운드 트루스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한 거에서 이 모델에서 만든 게 더 나은지는 사실 저는 이게 심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셋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우르스 같은 경우에 중앙정렬이 좀 맞는 것 같다 정도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셜하게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논문에서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많이 맞닿아 있는 그 실험인데요. 컨스트레인트가 일부만 걸려 있을 때 남은 릴레이션을 적당하게 채워서 레이아웃을 제너레이션 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적당히 추가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따로 모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레이아웃에 바탕해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일부 있을 때 거기에 컴포넌트들을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그 컴포넌트가 위치할 만한 레이아웃을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일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무너져 있거나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한 거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초록 색깔이 헤드라인인데 이 제목이 3개씩이나 있는 셋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셋에서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능력을 배울 수 없었다. 이렇게 익스큐즈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위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들이 말하기를 그 유저 스페시파이드 컨스트레인트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 상황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제너레이션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컨스트레인트를 지키면서도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하게 컨스트레인트를 지키면서도 그 심리적으로 뭔가 설득력 있는 전달력이 있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이그젬플도 그 리얼 디자인처럼 구성해서 보여줌으로써 이게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보였습니다. 레이아웃 리코멘데이션 어플리케이션도 직접 만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툴로 사용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웍이 이런 문제에 도전했던 웍들 중에서는 세팅을 잘해서 실제 사용에 가까운 현실 상황에 가까운 세팅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웍으로 제안하고 있는 거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컴포넌트 몇 개랑 뭐 위치 관계만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컬러도 있고 폰트, 시멘틱 레이블도 있고 혹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세팅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바뀔 수 있거나 혹은 이제 파인 그레인드 레이아웃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 모양으로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모양도 커버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릴레이트 독의 시그랩 2018년도 논문 컨텍스트 어웨어의 네네. 레이아웃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고는 비교를 안 하는 거는 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릴레이트 독이 얘네하고 뭐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포넌트가
인풋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이미지만 들어갔을 때 나머지 컴포넌트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서 어울리게 넣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컴포넌트가 정확히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지가 않고 그 중간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한 다음에 대충 끼워 넣는, 대충은 아니고 이제 레이아웃을 만드는, 그래서 인풋이 좀 다르다 보니까 비교하기 어려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레이아웃 VA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보여드리면은 레이아웃 VA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레이블 셋이 있으면은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래프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 이 셋에 해당하는 클래스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를 프레딕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그래프 구조와는 다른데 이거를 아까 세팅에서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도 이터레이티브하게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릴레이션을 한 가지를 빼고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하는 것, 그런 비교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과 비교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은 컴포넌트 자체들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구성은 주어진 거예요? 네, 이 논문도 마찬가지고 논문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셋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 셋은 네네. 라벨만 있잖아요. 네네. 몇 개가 뭐뭐뭐가 들어가 있다고 개수가 아직 안 보이고. 네. 네. 근데 지금 이 논문의 그 레이아웃 논문 같은 경우는 네. 링션 네네. 그거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사이즈 같은 거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네, 어스펙트 레이쇼 같은 거. 어스펙트 레이쇼요. 그게 이제 그 릴레이션 중에서 사이즈 릴레이션 엣지가 상대적인 크기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사이즈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약간 바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네. 처음에 애초에 그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팅마다 다른데 만약에 컨스트레인트 없는 세팅이면은 아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컴포넌트가 뭐가 있다고만 알고 이미지 그다음에 네. 뭐 텍스트 박스 이런 식으로 되고 크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안 주어지고 컨센터 주어질 때만 주어지고 네, 넣고 싶을 때만 넣고 넣지 않아도 작동을 합니다. 이 논문 왜 세미나했는지 이 논문 세미나 했던 거는 이런 싱그래프를 사용하거나 혹은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이든 아니면은 인풋으로든 간에 싱그래프를 사용해서 거기로부터 여기서는 레이아웃인데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예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트레이닝의 트릭 같은 게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나요? IS 질문이 없다는 IS가
문제 세팅을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간단하게 그냥 토이 데이터셋 만들어서 충분히 실행할 만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싱그래프 뭐 그런 거에서 레이아웃으로 가는 태스크나 웍 자체는 이미 몇 개가 존재를 하는데 제너럴하게도 존재를 하는데 레이아웃이라는 특수한 태스크를 이제 강조하면서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간단해지고 시험도 간단해지고 네. 베이스라인도 열화시켜서 만들면 맞습니다. 기존에 싱그래프는 딱 그 이미지에서 싱그래프 에스티메이션만 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관계성을 안다는 건 뭔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 좋은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레이아웃은 그 모티베이션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돌려푸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컴포넌트 내 롱텀으로 어떤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듈이 요 모듈이 필요해. 근데 이 모듈이 필요할 때 내가 정면으로 이미지넷 정도의 데이터셋에 영상을 싱그래프로 디컴포지션하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걸 정면으로 조정을 하냐? 그러면 문제를 돌려서 비슷한 문제를 풀고 나만의 테크닉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롱텀으로 그걸 이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요령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 같은 언스트럭처드 된 거 샘플링하거나 셋 같은 거 샘플링하거나 이런 거가 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건 아니고 가능한데 기존에 있었던 건 전부 다 우리는 오더 디펜던트하고 퍼뮤테이션 베리언트하고 약간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런 셋이라든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익혀두거나 알아두면 나중에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서 가장 제너럴한 데이터 스트럭처가 그래프. 궁금한 거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말을 해도 될까요? 질문해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누구지? 저 혹시 네. 성함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좋은별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간단한 거긴 한데 이제 그래프가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잖아요. 근데 A, B, C라는 노드가 있을 때, 뭐 A가 C 위에 있을 때 그 화살표 방향이 뭐 어버브라고 그런 엣지 값이 있는데 그게 반대 방향이 돼서 아래에 있다라고 해도 되고 뭐 왼쪽에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방향 그래프의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건가요, 보통?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처음에 엣지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닌데 그렇네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엣지들을 한 번에 프리딕션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에 겹친다면 큰일이고 다르게 겹친다면 큰일이고 중첩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핸들링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질문이 약간 네. 그거 아닌가? 어버브 디렉트 네. 그 엣지 디렉션 벡터가 저쪽으로 A에서 B 하고 B에서 A인데 그 네. 시멘틱한 그 레이블 어버브하고 빌로우가 서로 플립된 관계인데 그런 걸 고려를 하느냐가 네, 첫 번째 맞습니다. 질문인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연 학생이 얘기한 거는 엣지가 동시에 프리딕션 되는데 걔네들 사이에 컴패티빌리티가 맞는지에 네네. 대한 얘기입니다. 컴패티빌리티 가능한 거. 네. 그다음에 조은별 학생이 질문한 거는 고려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네,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거를 이제 벡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단어로 적는다는 거는 그냥 원합 벡터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논문에서는 원합 벡터가 아니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이게 뭐 더 핵심은 아니니까. 네, 핵심은 아니니까 뭐 그 정도 하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아, 네. 남겨놔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 보통 이런 관계일 때 그 반대 방향일 때 서로 어버가 빌로우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어버 이게 반대 방향이 됐을 때 어버가 빌로우가 돼야 되고 이게 결국 같은 애다. 네. 그러니까 등치다 이거를 코어 오퍼런스 파이어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굳이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네. 핵심이 아니까 안 놔두고 한 거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컨트리뷰션이 명확하잖아. 네.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제네레이션을 시퀀셜하게 이렇게 할 것인지 네. 뭐 그런 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약간 사이드적인 부분은 버리고 간 거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면 성능이 임프루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잘 보긴 하는데 이게 다이렉셔널 하는 거 이건 다이렉셔널 하다고 보이는데 저는. 네. 그러면 그 어버고 이렇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 그러니까 이미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오버브라고 했으면은 둘 사이 관계가 설정이 된 건데 그걸 그러면 반대 릴레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A로 가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림에서는 그냥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화살표로 뭔가 파이어를 더 많은 건가 네, 제가 네.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아니면 그냥 네네. 이상적으로 그려서 화살표가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수도 있지만 음. 원 다이렉션을 하면 화살표 하나만 그래서 화살표가 없잖아요. 언들 그러니까 네. 그 문제가 그럼에도 생기는 거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살표를 이렇게 기술하는 걸로 봐서는 두 개의 이제 노드 사이에는 하나의 릴레이션만 존재를 하게끔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제 수학적으로 노테이션을 써놓을 때는 그걸 배제한다거나 그런 식의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현에서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오더를 정의를 해서 실험 어블레이션 네네. 쓰는 사이즈하고 오퍼런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그걸로 오더를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스코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러면 오더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그 노드를 순회할 수 있는 순서가 생기게 되고 그럼 스패닝 트리가 생겨요. 네네. 네, 그러면 스패닝 트리가 생기면 그래프는 이렇게 시퀀스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남현 학생이 한 것처럼 어떤 기준만 있어서 네네. 디렉션만 정해지면은 그럼 어버브하고 빌로우하고 그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랜덤 샘플링을 해서 엣지를 이 방향으로 할지 저 방향으로 할지를 고르게 된다면은 그때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은 그 순서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생길 거니까 이거죠. 랜덤으로 했더니 방금처럼 어버브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건 어버브가 나와야 되는데 B에서 A를 넣었더니 B로가 안 나와.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성능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퍼뮤테이션 되는 퍼뮤테이션의 센시티브하게 네. 프리딕션 됐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만약에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한 어떤 게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릴레이션식은 퍼뮤테이션 완전 인베리언트할 수는 없을 거. 근데 시메트리는 있어야 되죠. 뭔가에. 그래서 어버브하고 빌로우하고는 서로 네. 이게 인버스 관계여야 된다라는 그런 시메트리는 엔코딩이 됐어야 돼, 엔포싱이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거는 고려가 안 된 거죠.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패닝 트리 형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앰비비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오더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아까 말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오더를 정할 수가 없는데 오더를 아니 오더를 정해서 지금 그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한 거지 않게 문제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오더를 정해서 화살표를 한쪽으로만 그리니까 반대 방향 화살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져서 그게 뭐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그 문제가 안 생기게 네.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끔 만든 거고 문제는 내재돼 있어.
그래서 랜덤 오더를 했더니 네네.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성능차이가 나는 거죠. 이 실험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은별 학생이 지적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 네. 연구의 어떤 한계고 거기서 올 수 있는 개인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FID 스코어에서 거의 11이 1 정도의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시그니피컨트한 약간 노티서블 한 그 정도의 퍼포먼스 밸리에이션이 네. 컴퓨테이션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컴패티빌리티 체크는 그거는 뭔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좀 되면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여러 개의 노드 네. 사이에 엣지 관계가 정도에 쫙 나왔는데 걔네들 사이에 뭔가 호환성이 안 맞아. 네. 그럼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좀 필요하다. 그거를 뭐 어떻게 필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탁탁탁 그냥 배치한 것 같다는 생각. 답변 됐는데. 혹시 답변이 되었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아까 컨스트레인 아래 앉혔을 때 레이아웃 수가 겹치는 거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혹시 여기 이 모델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추가해서 네. 저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런 걸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겹치지 않게 로스 걸어주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겹쳐 있는데 사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하는 식이기 때문에 겹치는 모든 거에다가 그거를 방어하는 로스를 줄 거냐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팅 때문에 먼저 저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코멘트 좀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발표자를 만들 때그 네. 저희 수식을 너무 작게 넣어서 그러면 안 보이거든요. 네. 네, 그거 수식을 좀 보일 수 있게 피우고 그다음에 그 수식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따라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약간 순서를 맞춰서 뭐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그냥 순서만 맞춰서 이렇게 놔도 그거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좀 더 편한데 한 번에 딱 나오면은 네. 정보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잘라놨잖아요. 그런데 배경이 회색이야.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하얀색이야. 그래서 네. 조금 허접해 보이거든. 네.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회색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PPT 만들 때 다른 사람 첨부를 하라고 하는 코멘트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흰색이 테두리가 있고 회색이 있고 흰색이 또 바깥에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엣지를 많이 넣으면 그만큼 정보량이 눈에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향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네, 그다음에 저는 먼저 지금 미팅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학부형생들 수요일날 이제 발표 준비하는 것도 이제 잘 하고 수요일날 만날 수가 있을 것 같고 발표하거나 뭐 세미나하거나 나중에 그럴 때는 약간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